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아름다운 복수, 버려진 아이의 통쾌한 역전극. 옛날 옛적, 대구의 동쪽 초가지붕들이 줄지어 선 마을 끝자락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이름난 무관, 박초관이 살고 있었어요. 박초관은 100명쯤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고을을 든든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관의 집은 주인만큼이나 위풍당당했지만 괜히 위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채엔 늘 건장한 무사들이 드나들어 군사 소식과 명령을 주고받았고 뒤뜰엔 군사들과 말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박초관은 군영으로 일찍 나가야 했어요. 아직 새벽 안개가 마당을 덮고 있었고 공기가 쌀쌀하였지요. 그런데 대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 박초관은 그만 깜짝 놀라버렸지 뭐예요? 어르신, 대문 앞에 웬 업둥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른 아침부터 웬 업둥이라니? 예, 갓난 사내 아이인데 누가 버리고 갔나 봅니다. 아이를 버리고 가다니? 참으로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업둥이 아이가 조금씩 울기 시작했어요. 박초관은 곧 군영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이라 마음이 조급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업둥이를 안 키우고 버리면 복이 달아난다고들 하던데. 정말 나도 정신이 없는데 입 하나가 더 늘었네. 이를 어쩌나? 그때 마침 며칠 전 아이를 낳은 행랑어멈이 있었어요. 박초관은 그 행랑어멈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집 행랑어멈에게 같이 길러주라고 해라. 젖이 나오니 어떻게든 될 게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박초관은 말을 타고 군영으로 달려갔어요. 그날부터 업둥이 사내아이는 하인들의 손에 길러지고 이름도 붙여졌어요. 칠복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렇게 칠복이는 하인들의 눈칫밥 속에서 있는 듯 덮는 듯 행랑어멈의 젖을 얻어먹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젖을 나눠주는 행랑어멈은 늘 투덜거렸어요. 아니, 내 새끼 줄 젖도 없는데 이 아이까지 아주 귀찮아 죽겠네. 주인 어른이 맡기셨으니 안 키울 수도 없고 이건 짐이 따로 없구먼. 적당히 먹거라 이 녀석아. 칠복이는 태어나서부터 배부르게 먹어본 날이 거의 없었어요. 어릴 땐 젖도 조금밖에 못 먹었고 커서도 밥은 늘 조금씩만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몸집이 또래보다 작고 비리비리했지만 눈치만은 참 빨랐답니다. 누가 시키기도 전에 마당을 쓱쓱 쓸고 마루를 반짝이게 닦고 물도 미리 길어다 놓았어요. 심부름도 척척 해내니 처음엔 시큰둥하던 하인들도 슬며시 칭찬을 하게 되었어요. 칠복이에는 참 손이 발보다 빠르다니까. 저 눈치 빠른 것 좀 봐. 기특하지 않나? 뭐라도 할 놈이여. 칠복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박초관의 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놈, 참 애가 싹싹하고 재주도 있구나. 마침 우리 용구랑 나이도 비슷하니 앞으로는 용구 동무 겸 신복으로 붙여줘야겠구나. 그렇게 칠복이는 박초관의 아들 용구의 신복이자 동무로 집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칠복이는 날마다 용구 도련님을 잘 모시고 놀아주며 살았어요. 용구가 마당에서 막대로 장난을 치면 옆에서 웃어주고 나무 그늘에 앉으면 부채질도 해주었지요. 틈틈이 도련님 방 청소며 잔심부름도 척척 해내니 하인들 입에서도 칭찬이 절로 나왔어요. 칠복이 덕분에
용구 도련님 일은 우리가 할 것도 없다니께. 아주 기특혀? 그러게 말이오. 어린 것이 나이는 용구 도련님보다 1살 어리지만 하는 것은 솔직히 더 어른스러워. 안 그래요? 용구 도령은 아버지를 닮아 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지만 몸 쓰는 일이라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마당 한쪽에서 막대를 휘두르며 놀고 담장 아래서 군사들 흉내를 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박초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용구 저놈 와도 붓보다 가리구나. 제발 몸 안 다치게 그런 것은 하지 말거라. 책을 읽어서 사지 안 다치게 살아야 하느니라. 내 무관으로 살아보니 나이 먹을수록 못할 짓이구나. 이참에 어릴 때부터 용구를 책상에 앉혀서 문과자리 작은 데라도 넣어봐야겠다. 그래서 박초관은 아들 용구와는 잘 맞지 않는 글 공부를 억지로라도 시키기로 했어요. 개인 과외 선생님을 2명씩 불러서 사랑채에서 교대로 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칠복이는 옆에서 먹을 갈아들이고 책을 옮기고 종이를 챙겨드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용구 도령이 하늘천 하면 칠복이는 속으로 아, 저게 하늘천 자구나 하고 따라 외웠어요. 따 지휘하면 아, 저게 땅 지자구나 하며 하나씩 익혔지요. 굳이 외울 생각은 안 했지만 옆에서 하는 일이 없고 심심해서 저절로 외워지게 되었어요. 방안을 쓸고 정리하고 난 뒤엔 대청마루 끝에 앉아 선생님 목소리를 귀에 담으며 용구 도련님이 글 공부를 끝내길 조용히 기다렸어요. 글 공부가 끝나면 용구 도령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막대를 휘둘렀어요. 그 틈에 칠복이는 방에 남아 서책을 1-2번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글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칠복이는 슬그머니 글눈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용구 도령이 천자문도 떼기 전에 칠복이는 먼저 책을 읽게 되었고 몰래 소화까지 떼었지요. 하지만 이런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별당 앞마당에서 용구의 여동생 용이가 꽃을 따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닥에서 작은 막대기를 주워 흙 위에 천자문 글자를 쓰기 시작했죠. 이 글자가 굉장히 어렵네. 어떻게 하지? 오라버니한테 물어보면 귀찮다고 화만 낼 텐데. 아씨, 그 글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어요. 지나가던 칠복이가 살며시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또박또박 글자를 써 보여주었지요. 용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칠복이가 오라버니 신복이라고만 알았는데 글을 오라버니보다 더 많이 아는구나. 그날 이후 용이는 오라버니에게 묻지 않고 모르는 천자문이 있으면 슬쩍 칠복이에게 가서 물었어요. 칠복아, 이 글자 어떻게 쓰는 거니? 아씨, 이렇게 쓰면 되어요. 그리고 옆엔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이고요. 칠복아, 너는 글을 참 쉽게 가르쳐 주는구나. 아씨가 잘 배우셔서 그런 것이어요. 용이는 올 때마다 손수건에 싸온 떡이나 약과를 조금씩 꺼내 칠복이에게 주었어요. 둘은 그늘진 마루 끝에 앉아 웃으며 글자를 익혔답니다. 떡 한 입, 글자 한 줄, 그렇게 둘만의 조용한 공부가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날이 부쩍 차가워졌어요. 마당의 나무 잎도 거의 다 떨어지고 찬바람이 기와 사이로 스며들던 때였죠. 얇은 옷만 걸치고 다니던 칠복이는 아침마다 콜록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며칠 지나니 소리가 점점 깊고 요란해졌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글 공부가 영 안 되는 용구도령은 앉기만 하면 뒤에서 콜록 하는 소리가 거슬려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 저놈 때문에 집중이 더 안 되잖아. 이러다 나한테 옮기기라도 하면 어쩌나. 결국 용구는 글 공부를 하다 말고 아버지 박초관에게 가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칠복이 저놈 기침 소리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놈 폐병 아니에요. 저한테 옮기면 어쩌시려고요? 저놈 저한테서 좀 떼내주세요. 이 녀석아,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낸 동무 같은 아이 아니더냐? 그게 뭐가 대수라고 성가시냐? 성가신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도 들어보셔야 알아요. 하루 종일 콜록대는데 머릿속이 울려요. 그 말을 들은 박초관은 결국 동네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은 칠복이 손목을 잡고 한참 동안 진맥을 짚었어요.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히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소. 이건 약을 써도 완전히 낫기는 어렵겠구려.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의 말이 칠복이의 사형선고처럼 남았어요. 박초관은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두면 약값은 약값대로 들고 밥도 축내고 상도 치러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쫓아내면 내 명성과 평판까지 단번에 깎여 나가겠지. 고작 저 어린아이 때문에 귀찮아지면 아니 되지. 깊은 밤, 등불 아래서 박초관은 어찌하면 깨끗하게 칠보기를 처리할지 골몰했어요. 그러다 문득 눈이 번뜩 빛났어요. 옳거니 그 방법이 있었구나. 박초관은 바로 서찰 한 통을 쓰고 그리고 보자기 안에 작은 단도 하나를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기침 때문에 누워있던 칠보기를 불렀어요.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그래, 칠보가 네가 할 일이 있다. 오늘 짐을 싸서 김해에 있는 내 벗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몸은 성치 않았지만 칠보기는 아픈 몸을 일으켰어요. 그동안 너무 오래 누워만 있어 뭐라도 해서 밥값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서둘러 보찜을 꾸리고 옷을 단단히 여미고 길을 나섰지요. 겨울바람이 살을 애듯 매서웠어요. 하얀 눈발이 흩날리는 길을 콜록거리며 걸었고 몇 번이나 숨을 고르다 다시 발을 떼었어요. 한참을 걸어 나루터에 닿았을 땐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했죠. 김해로 가는 배에 올라서야 칠보기는 잠시 배에 몸을 기대었어요. 배는 강 위를 가르며 나아갔고 찬 강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칠보기의 기침은 더욱 거세졌어요. 정신을 부여잡기 위해 칠보기는 보찜 속에서 조그만 주먹밥 하나를 꺼냈어요. 그때 바로 옆에 쭈그리고 앉은 야윈 노스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잔주름 가득한 얼굴, 차가운 강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었죠. 칠보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스님도 참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주먹밥을 좀 나눠드려야겠다. 스님, 주먹밥을 좀 드시겠습니까? 맛은 별로 없지만 요기는 될 것이옵니다. 칠보기가 두 손으로 조심스레 주먹밥을 내밀었어요. 노스님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젊은 친구가 자네도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다 드시구려. 가는 곳 도착하면 든든히 먹을 것이네. 괜찮습니다, 스님. 저도 이 정도면 요기가 되오니 나눠 드시지요.
그렇게 둘은 주먹밥을 반으로 나눠 들고 배에 몸을 기대어 천천히 먹었어요. 찬바람이 불어 코끝이 시렸지만 밥 한 입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마음만큼은 한결 편안해졌지요. 스님이 마지막 한 입을 삼키고 나서 칠보기를 바라봤어요. 헌데 자네는 어찌하여 이 추운 겨울에 먼 김해까지 가는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예, 스님. 저는 제가 사는 어르신 댁에서 서찰과 물건을 전달하러 김해에 계시는 그분의 벗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래도 그렇지. 이런 추운 겨울에 굳이 김해로 서찰을 보낸다니 뭔가 급한 사정이 있는 듯하네. 자네 몸도 성치 않은데 이렇게 보내는 것도 그렇고 자네만 괜찮다면 그 서찰을 좀 보고 싶은데. 칠보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서찰을요? 어찌 제가 모시는 주인 댁에 서찰을 보다니요?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이건 저에게 맡겨진 중한 일이옵니다. 절대 열어볼 수 없는 것이지요. 젊은이, 이 나이 먹은 노승이 좀 읽는다고 변할 것이 없다네. 자네는 보지 말고 나만 한 번만 보게 해주시게. 칠보기는 한참을 버텼어요. 하지만 늙은 스님의 눈빛이 어쩐지 단호하여서 칠보기가 끝까지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잠깐만 보시고 주십시오. 저는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칠보기는 보자기에 쌓인 봉투를 꺼내 스님께 건넸어요. 칠보기는 고개를 돌린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스님은 서찰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보시게 김초관, 잘 지내시는가? 그래, 김해살이는 어떠하신가? 내 긴히 부탁이 있네. 내가 키운 업둥이 칠복이라는 아이가 이 서찰과 단도를 줄 것이니 이 아이를 내 대신 처리해 주시게나. 폐병이 깊어 집안에 도움도 되지 않고 약값과 밥만 축내고 있다네. 의원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하네. 내 마을에서 처리하면 내 입장이 곤란하니 멀리 고향에서 떨어진 곳에서 죽는 것은 티도 나지 않고 적당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네. 자네가 훌륭한 검솜씨로 깨끗하게 거두어 주시게. 그 아이에게도 오래 사는 것이 고통만 줄 것이야. 스님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고 바람에 서찰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에도 칠보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강 건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칠보기가 스님 쪽을 바라보니 스님의 눈가에는 놀람과 분노가 보였어요. 스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잘못된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자네 대구에 있는 박초관 집에 있는 것이지? 네, 어찌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네 지금 김해에 있는 박초관 벗의 집에 가는 길이지? 예, 그렇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야, 이 녀석아, 이 서찰을 가져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고 날 따라 한양으로 가서 쉬시게나. 심부름은 가지 마시게나.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이 서찰을 들고 가면 그 길이 바로 황천길이야. 배 보기엔 자네 명이 짧지도 않네. 미리 죽을 필요야 없지. 그냥 나를 따르시게. 너무 놀란 칠보기는 스님의 손에 든 서찰을 받아 보았어요. 봉투를 열고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자 칠보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제야 칠보기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기 목숨을 끊으라는 내용이 또박또박 적힌 서찰을 들고 그저 무식하게 김해로 향하고 있었던 자신을 생각하니
다리가 풀리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러내렸어요. 낙동강 나루터에 닿았을 땐 스님과 칠복이는 그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강가를 따라 걸어가 반대 방향인 한양으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저희도 좀 태워주세요. 제가 교대로 노를 젓겠습니다. 칠복이와 나이가 지긋한 노스님이 두 손을 모아 간청하니 뱃사공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노스님과 칠복이는 며칠에 걸쳐 배와 육지를 오가며 천천히 한양 근처의 작은 절 관음사에 도착했어요. 관음사는 산자락에 포근히 안긴 채 차디찬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자리였지요. 노스님은 근처 산에서 약초를 캐서 다려주었어요. 쓰디 쓴 약을 한 사발 한 사발씩 마실 때마다 칠복이의 기침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을 때 칠복이의 폐병은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나았지 뭐예요? 이제 칠복이는 사찰의 일을 척척 해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당도 쓸었어요. 스님들의 크고 작은 심부름을 도맡아 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스님들이 하는 경전 공부를 옆에 앉아 들으며 배움의 깊이도 나날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 노스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칠복이, 너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구나. 이렇게 몇 년만 더 열심히 한다면 과거 급제 정도는 문제도 아니겠구나. 아주 기특하구나. 그 말에 칠복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어요. 다음 달 초하루가 되자 매달 관음사에 찾아오는 한양 제일가는 양반댁, 최판서 대감댁 마님이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이 집은 재물도 많고 위세도 대단했지만 유독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게 평생 한이었죠. 그래서 마님은 달마다, 아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음사 절을 찾아 시주하고 불공을 드렸어요. 그날도 시주할 쌀 2가마니를 준비하고 단정히 차려입고 법당으로 들어섰어요. 노스님은 여느 때처럼 최판서대감댁의 소원 성취를 위해 목탁을 두드리며 정성껏 불공을 드렸어요. 칠복이는 그 옆에서 떡을 나르고 물을 올리는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마님의 눈길이 칠복이에게 멈췄어요. 못 보던 사내 아이가 있구나. 칠복이의 똘망똘망한 눈빛과 맑은 이마, 그리고 부지런한 손놀림이 최판서 부인의 기억 속에 또렷이 새겨졌어요. 불공이 끝나고 법당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하인들이 난리가 났지 뭐예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꽃신 한 짝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절 안에서 신이 사라지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칠복이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어요? 아니, 글쎄, 최판서댁 마님의 귀한 꽃신 한 짝이 없어졌다. 혹시 꽃신 한 짝 본 적 없느냐? 네, 뭐라고요? 못 봤습니다. 허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칠복이는 곧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복돌이 짓이야. 복돌이는 절에서 키우는 강아지였는데 장난이 심해서 신도들의 신발을 물고 도망치기 일쑤였죠. 칠복이는 복돌이가 자주 드나드는 헛간과 마당 구석을 샅샅이 뒤졌어요. 결국 헛간 한쪽 장작 사이에서 꽃신 한 짝을 찾아냈어요. 칠복이는 꽃신을 두 손에 꼭 쥐고 해맑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마님, 여기 꽃신 찾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서 신으셔요. 고맙다. 내가 신세를 졌구나. 헌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예, 저는 칠복이라 하옵니다.
이 절에서 잔심부름하며 얹혀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고맙다, 칠보가. 내 이 신세는 꼭 갚겠느니라. 다음에 또 보자꾸나. 최판서 부인은 잠시 칠보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최판서 부인은 그 꽃신을 신고 하인들과 함께 천천히 절을 내려갔어요. 최판서 부인은 해가 저물 무렵 집에 돌아왔어요. 낮부터 관음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온 터라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쉬었어요. 부드러운 비단요에 몸을 누이자 그 음새 몸이 스르르 풀려버렸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판서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최판서 부인의 꿈속에서 사방이 뿌옇고 마당에는 신비한 연기가 자욱한 앞마당을 보았어요. 그 연기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세상에 나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었지 뭐예요? 살아계실 적에 즐겨 입으시던 흰 비단도포에 흰 수염이 살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오자 최판서와 최판서 부인이 나란히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지요? 그래, 아가. 그간 고생 많았느니라. 이 집안을 세우고 일으킬 아들은 따로 있으니 그곳에 가보거라. 불공을 드리는 관음사에 있느니라. 거기 있는 영민한 아이를 데려오너라. 최판서 부인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옆에서 자던 최판서가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부인,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이요? 무슨 꿈을 꾸신 것이요? 아니옵니다, 대감. 그저 꿈에서 아버님을 뵈었는데요. 아니, 돌아가신 아버님을요? 네, 내일 아버님 위패가 있는 관음사에 다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다녀왔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그렇게 대화는 짧게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잠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판서 부인은 하인들과 함께 곧장 관음사로 향했어요. 산길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지요. 절에 도착한 최판서 부인은 먼저 법당에 들러 향을 올리고 손을 모아 돌아가신 시아버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대체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영민한 사내 아이가 어디 있을까? 최판서 부인은 법당 앞마당을 천천히 두리번거렸어요. 여기저기 스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보살님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공양간 쪽에서 작은 사내아이가 된장을 담은 그릇을 조심조심 나르고 있었어요. 최판서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어제 법당 앞에서 꽃신을 찾아주던 아이 칠복이었어요. 어제 봤던 아이구나? 부인의 마음이 살짝 움찔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인은 주지스님을 찾아가 물었어요. 스님, 혹시 이 절에 사내 아이가 있나요? 사내 아이요? 한 명 있지요. 이 절에서 사는 칠복이가 있습니다. 전에 보셨을 겁니다. 마님의 꽃신을 찾아준 아이지요. 최판서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아이가 칠복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최판서 부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스님, 괜찮으시다면 칠복이를 제가 데려다 키워도 될런지요? 아니 될 것이 없지요. 칠복이는 영민하여 최판서 댁에 보탬이 될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작은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스님께서 주신 서책도 꼭 챙겨 넣었지요. 최판서 부인의 뒤를 따라 절을 나서는 칠보기를 노스님은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스님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 칠보기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겠구나. 잘 살 거라, 칠보가. 최판서 부인은 꿈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칠보기를 데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최판서와 상의도 없이 양자를 덜컥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가까이 두고 지켜본 뒤 판단하고 싶었어요. 칠보가 오늘부터 행랑채 방 한 칸을 내게 내줄 테니 편히 지내거라. 최판서 부인은 깨끗한 이불과 깨끗한 옷을 내주었어요. 그동안 절에서 입던 누렇게 바랜 옷을 벗고 새 옷을 걸치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잠시 뒤 단정히 머리를 빗고 나온 칠보기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최판서 부인 앞에 서서 인사했어요. 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옷과 방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래, 무리할 건 없고 집안에서 잔심부름하면서 일을 배우거라. 그날부터 칠보기는 집안의 잔심부름을 맡는 청지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루를 닦고 마당 귀퉁이에 쌓인 장작을 가지런히 옮기고 우물에서 물도 눈치껏 날랐지요. 말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어른 못지않았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친 칠보기는 작은 방에 들어가 호롱불을 켰어요. 그리고 절에서 가져온 서책을 펼쳐 또박또박 글을 읽기 시작했죠. 바깥마당은 고요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무렵 최판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내아이의 글 읽는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어찌하여 내 집에서 웬 사내아이가 글 공부를 하는 소리가 들리다니 신기하구나. 최판서는 소리를 따라 걸어가 보았어요. 그 끝에 선 곳은 행랑채의 작은 쪽방 앞이었죠. 문 안쪽에서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판서는 헛기침을 두어 번 했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칠보기가 황급히 나와 공손히 인사했어요. 대감마님, 안녕하십니까? 못 보던 아이구나. 그래, 언제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느냐? 예, 대감마님. 저는 칠복이라 하옵고 오늘 마님께서 관음사에 오셨다가 저를 이곳까지 데려와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절에서 신세를 졌는데 오늘부터 여기서 잔심부름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듣자 하니 글을 제법 읽는 모양이로구나. 예, 어릴 적에 어깨너머로 좀 배우고 절에 있을 때는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칠보기는 최판서가 머무르는 사랑채의 방을 청소하게 되었어요. 바닥을 닦고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낯선 서책 한 권이 눈에 띄었지요. 이게 무슨 책일까? 내가 못 보던 책이네? 칠보기는 손에 걸레를 쥔 채 그 자리에서 책장을 조심스레 넘겼어요. 글귀 하나하나가 눈에 쏙쏙 들어오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최판서가 들어왔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죠. 그런데 눈앞에는 걸레를 두 손에 꼭 쥔 채 책 속에 푹 빠져 있는 칠보기가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보였죠. 저 아이라면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대를 잇기에 충분하구나. 그날 저녁, 최판서는 마음을 굳혔어요. 칠보기를 양자로 삼기로 말이지요.
깨끗이 씻기고 비단 옷을 입히자 칠복이는 마치 귀한 집에서 오래 자란 아이처럼 귀티가 철철 넘쳐났어요. 그 모습을 본 최판서와 부인은 칠복이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칠보가,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아들이니라. 마음껏 공부하고 읽고 싶은 서책은 모두 읽어도 좋으니라. 그래, 칠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이 애미에게 말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두 분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칠복이는 글 공부에 더욱 힘썼고 매일 호롱불 아래에서 책 읽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끊이지 않았어요. 서원에서도 칠복이의 글 공부 재주는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어요. 유생들이 힘들게 겨우 외운 구절을 칠복이는 몇 번만 들어도 바로 외워버렸어요. 글씨도 곱고 힘차서 스승들이 연신 감탄했지요. 아무래도 칠복이는 태어나기를 글 공부에 재주를 받고 태어난 듯하구나. 이 아이는 틀림없이 크게 될 제목인 것 같소.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밤 사랑채의 등불이 은은히 빛나는 가운데 최판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 칠복이를 불렀어요. 칠보가, 이리 오너라. 예, 아버님. 네 글 읽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제 네가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으니라. 이번 과거 시험에 한번 응시해 보거라. 너 정도 실력이면 급제는 문제 없을 듯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소자 그동안 배운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마침내 시험 날이 되었어요. 한양에 모인 선비들 속에서도 칠복이는 단정히 갓을 쓰고 붓을 들었지요. 시제를 보자 칠복이의 붓끝은 거침없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장은 매끄럽고 생각은 깊었으며 글귀마다 품격이 배어 있었답니다. 며칠 뒤 과거시험 합격자 방이 붙었고 도성 안에서는 합격자 명단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웅성거렸어요. 맨 위에 새겨진 이름 최칠복. 그 어렵다던 과거시험에 한 번에 붙은 어린 선비 최칠복이 장원에 급제했기 때문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칠복이를 맞이한 최판서와 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원이라니. 이 집안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칠보가, 네가 이렇게 장원급제를 하니 너와 우리 집안의 복이 하늘에 닿을 듯하구나. 이게 다 두 분의 가르침과 보살핌 덕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소자가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궐에 들어간 칠복이는 금세 임금의 눈에도 들었어요. 올리는 상소마다 남다른 깊은 식견이 담겨 있어 임금님이 감탄하셨지요. 허허, 이 상소를 쓴 자가 누구라 하였는가? 예, 전하. 이번에 장원급제한 최가 칠복이옵니다. 과연 젊은 나이에 나란 일을 이렇게 깊이 꿰뚫어보는 자는 드물다. 그 식견이 예사롭지 않구나. 장차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겠구나. 그 후 칠복이는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마침내 경상감사에 임명되었어요. 임금님이 어좌에 앉아 명하셨어요. 최가 칠복은 그대의 재주와 식견은 굶주린 백성을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다. 최근 왜군의 잦은 노략질과 밀란으로 어지러운 경상 지역으로 가서 어려운 백성의 살림을 보살피도록 하라. 내 그대를 경상감사로 명하노라. 그리하여 칠복이는 경상감령이 있는 대구로 떠나게 되었어요. 많은 수하의 사람들을 거느리며 경상도 대구로 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화려했지만 칠복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릴 적
죽을 뻔했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자신을 죽게 만들었던 박초관,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이 바로 대구였어요. 잊고 싶었는데 다시 대구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어릴 적 보았으니 지금 내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겠지. 박초감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대구로 돌아왔을 줄은 꿈에도 모를 테지. 내가 살아서 경상감사가 된 것을 알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렇게 말하며 칠복이는 묘하게 무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한겨울 찬바람처럼 서늘했답니다. 경상감사로 부임하게 된 칠복이는 고을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경상가명 관아 앞길은 이미 고을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들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새로운 경상감사 얼굴을 보려고 기웃거렸지요. 가마 휘장 사이로 살짝 비친 젊고 준수한 경상감사를 보고 사람들의 눈빛이 번쩍 빛났어요. 아이고, 저리 젊고 인물 훤한 경상감사가 새로 부임한다던데. 그런데 아직 총각이래요. 세상에, 조선 최고의 신랑감이 여기로 왔구먼. 헌데 들었는가? 아버지가 뒷배가 두둑하다더군. 한양사는 최판서 대감의 외아들이래. 아니 뭐라고?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구먼. 게다가 최고의 지방까지. 이런 인물은 우리 고을 역사에 없었지. 저 양반 장가가면 감사 부인도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온 마을이 수군대며 흥분에 들떴지만 정작 칠복이의 마음은 고요했어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칠복이는 곧장 경상감사로서의 임무에 착수했답니다. 칠복이의 일처리는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였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문서를 검토하고 낮에는 고을을 일일이 직접 순찰했죠. 사건이 보고되면 머뭇거림 없이 결정을 내리고 몇 년 묵은 문제도 단번에 해결했어요. 젊고 패기 넘치는 경상감사는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일만 했답니다. 덕분에 경상가명 사람들도 덩달아 바빠졌어요. 이방, 호방, 형방, 예방할 것 없이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이고, 이러다 집에 가는 날이 없겠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일을 척척해 치우시니 허점이란 게 있으면 절대 그냥 안 넘기시잖아. 우리 집 애들이 아버지 얼굴 잊어버리겠어. 나는 지난주부터 집에서 자 본 기억이 없소. 관아 마룻바닥이 이제 내 잠자리라니까.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촛불이 깜빡이는 경상감영 방 안에서 칠복이가 내린 일감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관리들은 하품을 하며 붓을 놀렸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피곤에 절은 이방 하나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일만 하다가 늙어 죽거나 일하다 죽거나 둘 중 하나요? 나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소. 묘책을 하나 내야겠소. 묘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요? 저렇게 패기 넘치는 경상감사를 어떻게 보낸단 말이요? 젊고 패기 넘치니 가능한 일이 아니겠소? 우리 경상감사 장가를 보내봅시다. 장가?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이내 박수를 치듯 손바닥을 내리쳤어요. 옳다구나. 그거요, 그거. 장가만 가면 분명 부인 눈치 보느라 일 좀 줄이지 않겠소? 그렇고 말고요. 이게 살 길이로구나. 그렇게 경상가명 사람들의 은밀한 계책이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상가명 안은 전날 밤샘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업무를 보고하고 빈틈을 타서 관아 사람들은 경상감사 칠복이에게 혼담 이야기를 하려고 만발의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칠복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헌데 이방, 어제 내가 해결하라 한 건은 다 정리되었어? 정리되었으면 어서 보여주시게. 왜 이리 시간이 걸리는 것이요? 답답하오. 아, 그것이 정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문서를 찾아가며 정리해야 돼서. 답답하오 답답해. 어서 하시오. 아, 그리고 형방, 어제 부탁한 살인사건 기록들 다시 정리하였는가? 아직 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이라니? 곧이 언제요? 왜 이리 늦은 것이오? 기다리는 백성들을 생각하시오. 칠복이의 눈매가 매서워졌어요. 이복의 호방, 자네가 어제 준 문서를 검토해봤네. 그런데 작년 대비 인구는 늘었는데 조세가 줄었네. 이건 무슨 상황인지 빨리 검토하시게. 서두르시게. 자네들 기다리다가 내가 일을 처리할 수가 없네. 결국 각 부서의 관리들은 칠복이에게서 산더미 같은 숙제를 또다시 떠안게 되었지요. 관아 안에서는 관리들이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일감을 한가득 내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장가 이야기를 꺼내겠소? 그러게 말이오. 혼처를 알아본다 한들 저 양반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이러다 혼사 계획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요? 한편 시간이 남은 칠복이는 말을 타고 홀로 인근을 살필 겸 밖으로 순찰을 나가 보았어요. 칠복이는 감사복을 벗고 평범한 흰색 도포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말머리를 틀어 옛날 자신이 살던, 아니 한때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박초관의 집 앞에 서게 되었지요. 예전에 비해 낡았지만 여전히 크고 위험 있는 대문을 보자 칠복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힌 차가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박초관, 내가 너에게 어떤 꼴을 당했는지 기억하고 있겠지. 아니,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이제 내 놈의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이야. 칠복이는 말없이 집을 오래 바라보다가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다시 경상감영으로 돌아가는 길. 칠복이는 잠시 주막에 들렀어요.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그때 낯선 스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낡은 장삼의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예사롭지 않았어요. 스님은 칠복이 옆에 자리를 잡더니 국밥을 주문했어요. 둘 다 한참 말없이 국밥을 먹다가 스님이 슬쩍 말을 건넸어요. 아이고, 경상감사님 아니십니까? 네? 어찌 제가 경상감사인 것을 아시옵니까? 그저 소승은 기운으로 느낄 뿐이옵니다. 듣자 하니 아직 혼인 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님. 아직 혼인 전입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혼인을 미뤘습니다. 재혼사는 한양에 계신 부모님께서 알아서 정해 주실 것이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한마디 하였어요. 제가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며 탁발을 해보았지만 이 대구만큼 미인이 많은 곳은 없사옵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경상감사님께서 직접 보시고 이 대구에서 좋은 규수를 찾으십시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언뜻 본 일이 있사온데 이 근처 사는 박초관 댁에 따님만한 규수가 없더이다. 그 집 여식이야말로 으뜸이옵니다. 네? 박초관댁 여식이요? 순간 칠복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그 말을 듣자 힘들었던 어린 시절 속 단 한 줄기 빛 같았던 기억이 부울쑥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어린 시절 흙바닥 위에 나란히 앉아 막대기로 하늘천 따지를 적으며 깔깔대던 기억. 작고 흰손으로 떡을 건네주던 용이의 모습. 칠복이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용이, 너는 내 원수의 딸이다.
아무리 어린 시절 웃음을 나눴다 한들 그 피와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 따뜻했던 기억마저 사치다. 그때 스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모든 악연이 되고 선연이 되는 것은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선을 행하신다면 가장 먼저 복을 받고 편안해질 사람은 나 자신일 것이옵니다. 부디 덕을 쌓고 더 큰 길로 오르시옵소서.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보찜을 메어들고 마치 오래 전부터 정해진 길을 가듯이 고요오히 주막 문을 나섰어요. 잠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칠복이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오래 쌓였던 얼음이 아주 조금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 경상가명 안에서는 아직 칠복이가 돌아온 것도 모른 채 관리들이 모여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쁘고 일만 하는 경상감사 대감님께 어찌 혼처 이야기를 꺼내겠는가? 그러게 말일세. 혼인 이야기를 꺼냈다가 일 못한 거 들킬 수 있을 것이야. 자네가 좀 꺼내시게나. 나는 그 말 못하겠네. 그 순간 문이 확 열리며 칠복이가 들어왔어요. 모두 화들짝 놀라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지요. 칠복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한번 훑어본 뒤 입을 열었어요.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혼례는 해야겠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희 혼례를 걱정해 주니 곧 장가를 들어야겠습니다. 괜찮으면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시지요. 허나 일을 소홀히 하면서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분부 받잡겠습니다. 모든 가명 사람들이 잇따라 대답하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참에 장가만 보내면 우리도 살만해질 테지. 그날 이후 경상가명 관리들은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업무를 처리하며 틈만 나면 경상감사 혼처 물색이라는 작전에 몰두했어요. 책상 위에는 문서 뭉치와 주변 고을 처녀 사주단자가 뒤섞이는 묘하게 활기찬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경상가명에는 경상전역의 중매쟁이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하였어요. 이제 경상감사 대감님 장가만 보내면 우리도 한몫 단단히 쥐겠구먼. 아이고, 조선 최고의 신랑감이 나타났는데 내가 이걸 왜 놓치겠어요? 이거 내가 잘 성사시키면 한 달간 밥벌이는 걱정 없겠구먼. 아니요, 이번 건은 내가 먼저 했으니 내 몫이요. 서로 먼저 경상감사의 혼처를 물어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니 경상도 땅이 들썩거렸어요. 며칠 뒤 칠복이의 책상 앞에 사주단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칠복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어찌 이리 빨리 사주단자를 가져온 것이오. 일을 이렇게 빨리 하시오. 그대들 실력은 아무래도 이쪽이 맞는 것 같소. 경상감사님이 워낙 출중하시니 좋은 교수를 찾는 게 오히려 쉬웠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재력까지 좋은 집안의 여식들로만 골라왔습니다요. 칠복이는 한 장 한 장 살피다가 갑자기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낯익은 이름이 보였거든요. 박가용이. 어릴 적 흙바닥에 글자를 쓰며 웃던 용이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스님이 말했던 대구 최고의 미인도 바로 용이었죠. 칠복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이 집에 장가 가면 박초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구나. 아니, 나를 죽게 만들었던 자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면 박초관은 벌벌 떨겠지. 그 생각이 스멀스멀 번지자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걸렸어요. 수많은 교수들 가운데 칠복이는 단번에 박초관의 여식 용의를 지목했어요. 박초관의 여식 용이 이 처자로 하겠소. 서두르시오.
그날부터 경상감령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우리도 일찍 일 마치고 집에 가서 마누라가 해준 드신 밥 먹을 수 있겠구나. 저도 얼른 가서 색시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경상감영은 정말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한편 박초관 집안에도 경사스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상감사이자 한양 최고의 명문가 최판서 집안 외아들이 한낱 지방의 작은 무관의 사위로 오겠다는 것이었죠. 박초관은 놀란 나머지 눈이 휘둥그레졌고 곧 환희로 변했어요. 영감 이게 웬 경사여? 그러게 말이오. 우리 용이가 이제 대감마님 댁 며느리가 된다니.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앞으로 시집가서 잘 살게요. 박초관 부부는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모아 최대한 화려하게 혼수를 준비했어요. 명망 있는 집안에 어울리는 최고급 비단, 놋그릇, 화려한 병품까지 빠짐없이 마련했어요. 마침내 혼례날 박초관의 집은 꽃과 악기쟁이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말을 타고 늠름하게 도착한 칠복이는 평온한 얼굴로 그 집 대문을 들어섰어요. 박초관은 사모간대를 단정히 걸친 사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너무 닮았단 말이야. 하필 닮아도 그 죽었던 칠복이라는 아이 얼굴도 닮았는데 이름은 같단 말이야. 그래도 그 아이는 죽었고 사위는 출신부터 다른 최판서댁 외아들이지. 쓸데없는 생각은 잊어버리자. 박초관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혼례는 세상 성대하게 끝났어요. 밤이 깊어지자 신방으로 들어간 칠복이는 방 안에 촛불이 은은히 일렁이는 걸 바라보았어요. 품속에는 오래전 박초관이 썼던 서찰 한 장이 숨겨져 있었죠. 손끝으로 그 종이를 매만지며 원수를 갚을 계획을 다시금 떠올렸어요. 이윽고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신부 용이가 들어왔어요. 어릴 적 흙바닥에서 함께 글씨를 쓰던 용이 그 여인이 이렇게 고운 여인으로 자랐구나. 칠복이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리는 걸 느꼈죠. 신방에 들어온 새색시 용이는 신랑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칠복이? 죽었다 들었는데 어찌 살아서 돌아오신 겁니까? 그리고 어찌 최판서의 아드님이 되시고 경상감사가 되신 겁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도 성취하는데 추운 겨울에 그런 심부름을 시켜 사지로 몰아넣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용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자 칠복이는 가슴이 무겁게 조여오더니 이내 모든 감정이 풀어져 갔어요. 그만 우시오 부인. 이렇게 잘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운이 좋아 몸이 회복되었고 산에 계신 스님 덕분에 살았소. 또 이렇게 최판서댁 양자가 되었지요. 부인이 나를 걱정해준 덕분에 이렇게 살아서 부인과 혼인하게 된 것이 아니겠소. 서방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울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서로를 아는 채 조용히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새벽이 깊어 용이는 목이 말라 잠시 눈을 떴어요. 조심스레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는데 그 순간 신랑의 옷자락 속에서 작은 서찰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이게 뭐지? 무슨 서찰을 첫날 밤에 가져오신 게야? 용이는 서찰을 펼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종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안에는 믿기 싫은 진실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병든 칠복이를 일부러 먼 곳에 심부름을 보냈고 그 길에서 죽게 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필체를 용인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틀림없이 아버지의 필체였고 서찰 끝엔 아버지의 함자까지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내 서방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아버지였다니. 그것도 죽이려고 일부러 이 모든 것이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다니. 내 서방님께 얼마나 미안하고 또 내 아버지의 죄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용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던 용희의 마음에 불현듯 한 생각이 스쳤어요. 어쩌면 서방님이 일부러 나와 혼인한 건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이겠구나. 그래, 우리 집안이 죗값을 받는 건 마땅하지. 그 복수가 무엇이든 받아들여야겠다. 용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살짝 방문을 열고 조심스레 나와 밤 공기를 가르며 사랑채로 향했죠. 아버지, 저 용이에요. 박초관은 한창 잠에 들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첫날 밤을 보내야 할 딸이 오밤중에 그것도 잠옷 차림으로 뛰어들어온 걸 보고는 박초관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용이야, 너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이 한밤중에 어찌 온 것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버지, 어서 일어나시고 불을 켜시고 이거 좀 보셔요. 용희는 서찰을 두 손에 쥐어 건넸어요. 박초관은 놀란 얼굴로 불을 켜고 서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손끝에서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죠. 그걸 피자마자 10여 년 전 자신이 쓴 글씨가 또렷하게 눈앞에 펼쳐졌어요. 칠복이를 죽이려고 한 바로 그 서찰이었어요. 박초관의 가슴이 처얼렁 내려앉았어요. 어쩐지 경상감사 얼굴이 칠복이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했는데 그 칠복이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구나. 박초관은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찰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어요. 그때 용희가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칠복 오라버니를 사지로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죽이라고 아픈 칠복이를 한겨울에 그 먼 곳으로 심부름 보내신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 죄를 어찌 씻으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용이야. 내가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다. 박초관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고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용이야, 너는 일단 신방으로 들어가거라. 너는 이 일과 무관하니라. 모든 것은 이 못난 애비의 잘못이니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죗값을 받겠느니라. 이 서찰 다시 네 서방에게 주거라. 용희는 눈물을 훔치고 조용히 신방으로 돌아갔어요. 서찰을 칠복이의 옷자락 속에 조심스레 다시 넣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 옆에 누웠죠.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용희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 시각 사랑채에 홀로 남은 박초관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붓을 들어 유서를 쓰고 자식들과 부인에게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후회의 눈물을 훔치며 한자 써내려갔어요. 그러고는 깨끗한 도포로 갈아입고 비장하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칠복이와 용희는 의복을 단정히 하고 안채로 아침을 먹으러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신방 앞들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초관이 무릎을 꿇고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은 앞으로 곱게 모았고 머리는 깊게 숙이고 있었어요.
용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서방님을 위해 꼭 참았어요. 이건 아버지가 직접 감당해야 할 일이야. 나 역시 죄인의 여식이니 어떠한 죄값이라도 달게 받아야지. 그때 박초관이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엎드렸어요. 경상감사 대감마님, 소인 죄를 아뢰옵니다. 저는 한때 제 집에서 일하던 하인 칠복이가 병에 걸리자 그 아이를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보냈으면 될 것을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멀리 심부름을 보내서 죽게 사주하였습니다. 어리석었던 저희 죄 깊이 반성하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저희 집 식구들과 제 딸은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은 저희 뜻이었고 식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초관은 여전히 땅에 이마를 박은 채 목소리를 떨었어요. 칠복이는 굳은 표정으로 덤덤하게 물었어요.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박초관은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박초관은 더 깊이 엎드렸어요. 칠복이는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대의 죄는 깊소. 어린 무고한 아이를 살인 교사한 죄값이요. 그대의 죄값은 이미 내가 증자를 가지고 있어 참수형이 마땅하오. 그리고 자네 집안의 자손들은 이후에 죄인의 자식이니 관직에 등용될 수 없소. 소인 그 죄값을 달게 받겠나이다. 부디 그 죄와 무관한 저희 식솔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칠복이의 발걸음이 박초관 앞에서 멈췄어요. 차명선고 직전 무서운 정막만이 흘렀어요. 엎드려 고개 숙인 박초관에게 다가가 칠복이가 더 무겁고 엄중하게 말했어요. 허나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대에게 평생에 걸쳐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겠소. 그 말에 박초관은 움찔하며 머리를 조금 들어 칠복이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겁에 질려 모든 것을 포기한 박초관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칠복이는 박초관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대는 분명 나의 원수이지만 나는 그런 평범한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겠소. 그대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나는 한양에 계시는 최판서 지방과 만나지도 못했을 터이고 이렇게 경상감사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요. 그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독한 마음으로 나는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소. 이따금 그대의 서찰을 읽고 또 읽으며 반드시 경상감사가 되어 그대를 죽이고자 마음먹었소. 허나 그대의 서찰로 인해 내 앞길이 열리고 내 인생이 펴지게 되었소. 그리고 어여쁜 색시도 맞게 되었소.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소. 그저 나와 그대의 딸 용희가 잘 사는 것을 지켜보면서 평생 반성하며 사시오. 그리고 남은 여생은 고을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시오. 그 말을 들은 박초관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깊이 후회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용희가 칠복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서방님, 저의 집안과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사실 난 부인 덕분에 악연을 악연으로 쌓지 않게 되었소. 부인 덕분에 내 얼었던 마음이 다 풀렸소. 고맙소. 내 이제 마음이 편안하오. 그리하여 경상감사 칠복이와 용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고을의 백성들을 살피고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들어주며 살았어요. 몇 해가 지나 임기 기간의 모든 일을 훌륭하게 마친 칠복이는 한양으로 다시 입성하게 되었어요. 궐에서는 경상감사로 있던 시절의 치적이 보고되었고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칠복이에게 형조판서 자리를 내려주었어요.
그렇게 칠복이는 형조판서의 자리에 앉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힘없는 백성이 없도록 더욱 나란 일에 매진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악연으로 시작된 인연은 용서를 통해서 칠복이는 명예를 드높이며 오래오래 화목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